봉봉 스토리. 돈 많은 재벌과 바람난 재벌가 출신 아내. 재벌가인 처가댁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걸 잃고 배신감에 치를 떨다 폐지를 줍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완벽해 보이던 결혼 생활. 강도훈은 아침 햇빛을 등지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눈은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미묘한 불안이 오늘도 마음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급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강도훈은 그 숨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뜯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서는 식탁 건너편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도훈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씁쓸한 차를 삼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차가운 기운을 애써 눌렀어요. 오늘 회의 늦지 않게 가. 윤서가 짧게 말했어요. 응. 너는 오늘 일정 많아? 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그냥 점심 약속이 있어. 윤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멀리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도훈은 그 거리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그 사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향했죠. 도훈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까지 고르게 쓸어 담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듯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잠시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그러나 그의 손동작은 점점 굳어갔어요. 마치 마음과 함께 얼어붙는 듯 했죠. 잠시 후 윤서는 향수를 뿌리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지만 도훈은 그것을 사랑스러운 집중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빠르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훈은 몸을 굳힌 채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훅 낮아진 듯 했죠.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는 늦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찬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표정과 행동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작은 불안이 점점 짙은 그림자로 변해갔죠. 도훈은 창문을 닫으며 가만히 속삭였어요.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떨림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그 떨림을 스스로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제2부 폭발적 진실. 윤서의 뒤를 지켜보던 강도훈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연처럼 보였던 한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됐어요. 도훈은 회사 미팅을 마친 뒤 근처에 있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주변은 평온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시선이 문득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서였죠.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칼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긴장한 듯 입술을 한번 다물었어요. 그 순간 도훈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세단 반대편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익숙한 얼굴,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이름.
태성그룹 부회장 장민혁이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윤서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미소를 지었죠. 도훈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눈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서는 민혁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 마. 이미 정리해놨어. 민혁의 말은 너무나 익숙한 태어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나란히 걸어갔어요. 손은 닿지 않았지만 오래된 연인이 가진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의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그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로비로 들어간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윤서와 민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서로에게 다가섰어요. 윤서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걱정 말라고 했잖아. 민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서의 시선이 우연히 도훈 쪽으로 스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러자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도훈은 어딘가로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약해지는 걸 느꼈죠. 잠시 후 그는 정신을 붙잡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로 향하듯 단단히 다짐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그 다짐은 처가 식구들과 마주한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집안의 거실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차갑고 거칠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윤서가 도훈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약했어요. 그러나 윤서의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그 한마디는 폭발처럼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윤서의 오빠는 팔짱을 끼고 냉랭한 얼굴로 말했죠. 매제,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둘 중 누굴 선택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살아. 그들의 태도는 배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는 잔혹함이었어요. 도훈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서 있는 바닥조차 더는 자신을 지탱해주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결국 집을 나서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훗날 잔혹한 복수의 씨앗이 되었죠. 제3부 해외로의 실종. 강도훈은 한국을 떠난 날부터 모든 감정이 비어 있었어요. 그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지만 그곳엔 돌아올 이유가 더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는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꺼짐은 곧 차갑게 굳어져 새로운 형태의 결심으로 변했죠. 외국의 낯선 도시는 오래된 회색빛 건물과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필요한 것만 먹고 무겁게 눌러오는 생각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방 안에는 책과 신문, 헌 노트 몇 권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어요. 가슴 한가운데 남은 상처가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불씨를 깨우는 듯 했어요. 도훈은 그날 이후 자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감정을 냉정하게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정보, 기업 구조를 조사했어요. 해외 금융 시스템, 재벌가의 자본 흐름, 숨겨진 계열사의 움직임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안정되고 손끝은 정확해졌습니다. 도훈은 낮에는 작은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며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땀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곧 그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노동자로만 알았지만 그는 일터에서도 틈날 때마다 자료를 읽었어요. 새벽에는 영어와 중국어를 연습하며 언어 장벽도 깨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까지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어요. 필요하다면 위험한 정보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바로 그때 이현수라는 정보 브로커를 만났죠. 이현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훈을 관찰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그냥 복수하려는 사람은 아니네요. 도훈은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어요. 현수는 도훈에게 국제계좌 추적, 기업 간 내부 거래 분석, 각종 데이터 은폐 방식 등을 꾸준히 알려줬습니다. 도훈은 그 모든 지식을 빠르게 흡수했죠. 시간은 천천히 지나고 있었지만 그의 변화는 누구보다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어느 밤 그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벽에 붙인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도에는 태성그룹 계열사 윤서의 가족 사업체, 장민혁의 비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연결선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마지막엔 하나의 점으로 모였어요. 그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돌아가야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을 견딘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지웠고 얼굴을 바꿀 준비를 했으며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어느 새벽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태양이 뜨기도 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만의 귀환.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무섭도록 단단해진 설계자가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죠. 제4부 복수 계획의 씨앗. 강도훈이 다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오래된 배낭 하나만 맨 채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한 모습이었어요. 도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에 머물렀습니다. 방은 작고 눅눅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는 작은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외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자료 속에는 장민혁의 비자금 흐름, 윤서의 가족이 숨겨온 부동산 거래, 그리고 태성그룹 내부의 균열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확인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은 단단했고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는 1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현수가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꼬깃한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장민혁이 최근에 숨긴 계좌예요. 아주 깊은 곳에 넣어놨더군요.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천문을 열 수 있겠네요. 현수는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준비는 정말 끝난 겁니까? 도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무게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현수는 그 표정을 보고 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며칠 후 도훈은 서울 시내의 한 금융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경비원의 시선을 피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오래된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가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정보실의 빈 의자에 앉아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했어요. 손등에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수록 장민혁의 숨겨진 거래 기록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 계좌, 로비 자금, 해외 지분 이동까지 모두 정리됐어요. 도훈은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걸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속마음에 조용한 말이 스쳤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갈 거야. 밤이 되자 그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와 지도 위에 표시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펜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윤서의 가족, 장민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까지. 모든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그 선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죠. 그 방향은 파괴였습니다. 도훈은 펜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문은 열렸어. 이제 들어갈 차례야.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날 이후 서울의 조용한 틈새 곳곳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한 남자의 귀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죠. 제5부 폐지 줍는 남자의 등장. 강도훈은 새벽 어둠이 남아있는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서울의 겨울 바람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그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패딩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삐걱거리는 폐지 수레를 쥐고 있었어요.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레바퀴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힐끔 보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도시의 풍경 속에 자연스레 섞이는 익명의 존재가 된 셈이었어요. 도훈은 조용히 길가의 종이 상자를 정리해 수레에 실었습니다. 손동작이 느리지만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계산된 연기와 철저한 위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허리를 굽힌 채 종이를 묶다가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시선은 무심한 듯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동선, CCTV 각도, 골목의 구조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었죠. 그가 이 골목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근처에 장민혁이 투자한 사무실과 윤서의 가족 사업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훈은 폐지를 줍는 척하며 매일 이곳을 돌며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떤 차가 언제 멈추는지, 경비원이 어떤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부동산 관리실 문이 열리며 윤서의 오빠 윤재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건방지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옆을 폐지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재우는 잠시 도훈을 보더니 시큰둥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저씨, 저쪽에서 주워요. 여기 어지럽히지 말고. 도훈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돌아서는 순간 도훈의 얼굴에서는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쳤어요. 미소도 분노도 아닌 오랜 기억을 확인하는 듯한 차갑고 조용한 표정이었죠. 그는 다시 골목 끝으로 향하며 종이 상자를 실었어요. 수레바퀴는 여전히 덜컹거렸지만 그 소리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낡은 패딩을 흔들었죠. 도훈은 수레의 손잡이를 세게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은 자리까지 다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골목을 벗어나며 다시 천천히 서울의 거리로 스며들었죠. 그 누구도 지금 이 모습을 한 남자가 앞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뒤흔들 인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복수는 이미 아주 조용히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제6부 첫 번째 균열.
복수의 시작. 새벽이 막 지나고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훈은 이미 몇 시간을 움직인 뒤였습니다. 그는 폐지 수레를 끌고 장민혁의 사무실 근처를 돌며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출근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 보안팀의 교대 시각, 경비원의 시선이 비는 지점까지 모두 머릿속에 저장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어요. 그날 그는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민혁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 로비 기록이 꼼꼼히 정리된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절반은 해외 계좌 추적 내역, 나머지는 정치인들과의 숨은 거래 증거였죠. 이 자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민혁의 기반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훈은 건물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해둔 덕분에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검은 우편함처럼 생긴 내부 제보함에 봉투를 넣었어요. 이 제보함은 언론사와도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였죠. 봉투가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그는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에야 폐지 수레를 다시 잡았어요. 수레 손잡이를 잡을 때 그의 손끝이 가벼운 떨림을 보였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떨림이었어요. 몇 시간 뒤 장민혁의 사무실은 시끄럽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제보가 세 곳의 언론사로 동시에 전달됐고 기자들은 그가 관리해 온 계열사 대표들을 향해 전화를 쏟아냈어요. 경영진 회의는 갑자기 긴급으로 변경됐고 민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부회장님, 이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나갈 것 같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혁은 이를 악물며 윽박지르듯 말했어요. 하나도 내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내부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민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고 숨도 거칠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도훈은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수레에 기대 서서 멀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바람이 그의 낡은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훈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첫걸음은 잘 들어갔군요. 그는 천천히 수레를 끌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한 아저씨가 폐지를 주우러 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목적이 분명했고 다음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의 복수는 이제 민혁의 첫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제7부 처가의 비밀 노출.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집안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실은 평소와 달리 침묵에 가까운 분위기로 가라앉아 있었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서의 오빠 윤재우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불길한 감각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자꾸만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 시각 강도훈은 부동산 관리실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폐지 수레가 있었고 모자는 깊게 눌러써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익명의 제보를 여러 곳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내용은 처가의 비밀 부동산 투기, 허위 계약, 정치 후원금 조작 같은 것들이었죠. 숨겨져 있던 진실은 이제 천천히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관리실 안에서는 점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개된 거야? 직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렸습니다. 윤재우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누구야? 내부에서 흘린 거 누구냐고? 재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감추기 어려운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도훈은 그들의 모습을 유리창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보면 그는 폐지를 주우러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재우의 표정 하나, 직원들의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관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뛰쳐나왔습니다. 재우의 휴대폰에는 정치권, 투자자, 검찰 관련 연락이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그는 숨이 가쁘게 들썩이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말도 안 됩니다.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걸? 예? 조사요? 지금 당장?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창백해졌어요. 관리실 안에서는 직원들이 서류를 숨기려 허둥대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먹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죠. 사무실 전체가 작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훈은 느릿하게 술의 손잡이를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기쁨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장면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바람이 불어오자 그의 낡은 점퍼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 더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윤석. 그 이름은 아직 복수의 마지막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균열이 나기 시작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골목 끝으로 걸어가며 폐지 수레를 천천히 끌었어요. 수레바퀴 소리가 오래된 기계처럼 덜컹거렸지만 그 리듬은 마치 다음 단계를 향한 신호처럼 단단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윤서의 가족이 겪는 이 혼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죠. 제8부 진짜 정체 공개. 하루 종일 이어진 뉴스 속보는 도시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장민혁의 비자금 스캔들에 이어 윤서의 집안까지 연루된 부정 의혹이 터져나오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 재계, 언론 모두가 술렁였어요. 그들 주변을 둘러싼 단단한 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요.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장민혁은 숨이 가쁘게 가라앉은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넓은 책상 위에는 온갖 문서가 흩어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오르는 기사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지친 짐승처럼 굳어 있었어요. 무너지는 걸 막으려 할수록 손끝이 더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 앞에서 작은 끼익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서류를 움켜쥔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누구야? 나 바쁘다고 해.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폐지 수레가 조용히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낡은 수레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낯설고 너무 뜬금없었어요. 커다란 의자 앞에서 수레는 멈췄고 그 뒤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강도훈이었어요. 그의 모자는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확신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어요.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죠. 당신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도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수레 안쪽에서 낡은 파일철을 꺼냈어요. 파일철의 겉면은 찢어지고 바랜 상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자료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것입니다. 민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도훈은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떨림이 담긴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사람이죠. 기억나십니까? 민혁은 뒤로 물러나며 의자를 건드렸어요.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큰 소리를 냈지만 도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파일처를 열자 안에서 방대한 증거들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계좌 내역, 녹취록, 계약서 사본, 해외 거래 기록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였어요. 민혁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떻게... 도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짓을 그대로 보여준 증거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민혁의 심장을 더 조여왔습니다. 도훈은 다시 수레 쪽을 가리켰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다닌 건 패치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민혁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차량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사이렌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도훈은 마지막으로 민혁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빼앗긴 자리에서 내려오실 시간입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가져다 민혁의 책상 위에 정돈해 놓았어요. 그 파일은 민혁이 숨겨온 모든 핵심 증거를 모아둔 것이었죠. 그 순간 도훈의 얼굴에는 오직 단호함만 남아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뒤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혁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뒤를 돌아봤지만 도훈은 이미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낡은 수레바퀴는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였고 장민혁의 세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틈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의 그림자는 길고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0년의 고통과 준비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조용하고 완전한 심판이 남아 있었어요. 제9부 숨겨진 진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도훈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고시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창문 너머로 차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있었고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 있었어요. 윤서. 도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눌러보지 못한 번호였죠. 1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 박힌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각 윤서는 좁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너진 뒤 그녀는 홀로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 앞에는 도훈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훈은 얼굴을 드러낸 채 재벌가의 부정과 자신의 복수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죠.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어? 그녀의 손끝이 입술을 터치하며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이 얽힌 복잡한 흔들림이었죠. 잠시 후 윤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강도훈.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도훈.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화면은 갑자기 꺼지고 휴대폰이 재부팅되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당황해 휴대폰을 흔들었지만 곧 화면이 켜지며 의문의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윤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누구지? 도훈. 당신이 보낸 거야?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도훈이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고시원 도훈의 방에서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그는 놀라 화면을 확인했죠. 당신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나요? 도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긴장감이 스쳤어요. 이건 뭐지? 그의 속삭임은 방 안에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훈과 윤서에게 동시에 도착한 메시지는 모두 같은 번호에서 보내진 것이었죠. 그 번호의 주인은 10년 전 도훈의 몰락을 가장 깊이 관여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실세였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훈의 복수는 끝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재미있으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봉봉스토리였습니다.